형제들에겐 수백억 상속, 막내에겐 고장난 차 한 대. 그런데 차고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이거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형제들에겐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막내인 제게는 단 한 채의 낡은 집과 고장난 화물차만 남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차별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조차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차고 속에 감춰진 상자 하나가, 그리고 그 안에 낡은 편지와 서류들이 우리 가족의 모든 과거와 비밀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다양한 감동 사연 오디오북을 꾸준히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비밀의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버려진 막내가 마주해야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과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감동 사연 스타트.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는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영정 사진 속 얼굴은 생전의 고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오가는 말들은 정에 닿지 않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문상객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조문 인사에 붙는 말끝은 하나같이 매끈했다. 손등에 내려앉은 향에 제가 뜨겁게 느껴질 즈음, 작은 테이블 위에 모아놓은 흰 봉투를 누가 슬쩍 세어보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그대로 멈췄다. 그 장면은 슬픔의 색을 옅게 만들었다. 장례가 사흘째로 접어든 새벽, 빈소 한쪽 커튼 뒤에서 큰형과 둘째의 목소리가 겹쳤다. 큰 집 유지비만 한 해에 얼마야? 그건 내가 맡아야지. 상가 임대는 내가 관리해왔잖아. 세입자랑 다 내가 맞대응했는데. 나는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드는 형들의 그림자를 보며 목을 가다듬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에게 슬픔보다 계산을 더 조용하고 길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발인 전날 저녁, 변호사가 내려왔다. 수의를 정리하던 어머니 친구들이 잠깐 물러나자 변호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류철을 꺼냈다. 종이 냄새가 쓸쓸하게 퍼졌다. 고인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낭독이 끝나면 이의 제기는 절차에 따라. 그 뒤는 머릿속에서 흩어졌다. 결과는 간단했다. 큰형에게 큰 집과 토지 대부분, 둘째 형에게 도시에 있는 상가와 예금 일부, 그리고 나에게는 시골집 한 채와 마당에 화물용 차량 한 대. 변호사의 목소리가 화물용 차량이라는 단어에 힘을 줄 때 주변에서 알 수 없는 미세한 웃음이 일었다. 둘째 형은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고는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래도 차가 있네. 마치 낙엽 한 장을 건넨 듯한 말투였다. 발인이 끝난 날 밤, 빈소에 불이 꺼지고 나서야 나는 영정 앞에 홀로 섰다. 눈물은 이미 마르고 없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웅크린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옆구리께 가벼운 통증처럼 맴도는 아버지의 말 한 토막만이 살아났다. 막내야, 내 몫은 따로 있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 말은 늘 애매했다. 술 섞인 농담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장난처럼 흘려들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제 몫은 밥 한 그릇이면 돼요.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마당 끝, 오래된 차고를 힐끗 보곤 했다. 그 시선이 이제 와서야 낯설게 와닿는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 차를 탔다. 비가 오락가락 흩뿌렸다. 차창에 붙은 스티커가 반쯤 벗겨져 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앞 좌석 남자는 졸다 깨다를 반복했고 기사 라디오는 중간중간 잡음 섞인 시사 프로그램을 흘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숨소리가
불현듯 귓가에 다시 깃들었다. 나는 양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가락 마디를 한 번씩 눌렀다. 통증이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종점에서 내려 트렁크를 끌며 골목으로 접어들자 흙길 위에 빗방울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전봇대 기대선 가로등이 깜빡였다. 골목 끝, 우리 집 대문은 여전히 종종 걸음을 치듯 삐딱하게 서 있었다. 대문 위에 오래된 초록 페인트는 벗겨질 대로 벗겨져 페인트 조각이 마치 비늘처럼 들떠 있었다. 대문 꼬리를 당기자 낡은 경첩 소리가 엉긴 숨을 내쉬듯 길게 울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께까지 자라 있었고 장독대 옆에는 오래전 쓰다 만 삽과 쇠스랑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나는 짐을 대충 툇마루에 올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마루 바닥이 축축했다. 지붕 어딘가가 조금씩 새고 있었던 모양이다. 방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밀려나왔다. 장판은 곳곳이 들떠 있고 벽지에는 물자국이 타원형으로 번져 있었다. 이 집은 늘 아버지 손을 타야만 숨을 쉬었다. 그 손이 멈추자 집의 호흡도 얕아졌다. 대청마루 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차고 지붕의 녹슨 골이 보인다. 비가 조금만 세차게 내리면 그 지붕은 북처럼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란 어린 날들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새벽에 그 차고 문을 열었다. 언손을 비비며 시동을 걸고 그 소리와 함께 마을 어귀로 사라졌다가 저녁이면 과일 박스를 뒷칸에 싣고 돌아왔다. 그때의 화물차는 우리 집의 심장처럼 뛰었다. 지금은 멈춘 심장처럼 어둡고 무거웠다. 현관 쪽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 전등갓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전깃불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빛을 받았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 손바닥만 한 크기. 논둑에 앉아 땀에 젖은 셔츠를 말리던 아버지의 어깨, 그 어깨에 고개를 기댄 어린 내가 있었다. 사진 속 내 표정은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지금의 나를 때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다. 중요한 기색은 늘 그때 보이지 않는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둘째 형이었다. 잘 도착했냐? 응. 집은 괜찮고? 괜찮을 리가 있나? 대답을 하고 나니 둘째가 잠깐 말을 고르더니 낮게 덧붙였다. 세금 문제는 내가 변호사랑 얘기할게. 내가 감정 상한 건 아는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지. 그냥 서로 피곤해지지 않게 가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통화가 끊기자 나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얇게 떨어졌다. 원하셨을 거야. 형의 말버릇이었다. 그는 늘 누군가의 뜻을 대신 전하는 척했다. 그 누군가는 빠지지 않고 자신이었다. 그때 마당 끝에서 낮게 깔린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차고 옆 사다리 밑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어두운 눈을 번쩍였다. 검은 털빛의 발끝만 하얀 녀석. 아버지가 백두라고 불렀던 개였다. 장례 동안에도 녀석은 빈소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다가가자 백두는 낯선 사람 앞에서처럼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고 쪽으로 두세 걸음 옮겼다가 멈춰 섰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거기 뭐가 있니? 내가 낮게 묻자 백두는 한 번 짧게 짖었다. 그 소리는 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어두운 차고 문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비바람에 밀린 흔적처럼 보였지만 내 눈에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열어둔 자국처럼 보였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이웃집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간에 그림자가 서더니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다. 동수 씨. 아, 은자 아주머니. 정은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우리 집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다. 젊을 적부터 우리 형제들을 지켜봤고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 따뜻한 국과 몇 가지 반찬을 담아왔다. 아버지 계실 때처럼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기가 좀 그렇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은자는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길게 쉬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 매달렸다가 뚝뚝 떨어졌다. 장례 끝내고 바로 내려왔네. 형님들은? 도시로. 그렇지. 다들 바쁘니까. 은자는 말을 아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새벽마다 차고에서 불빛이 보였어. 손 보시는 줄 알았지. 늙은 차라고 늘 궁시렁대셨거든. 그런데 어느 날은 은자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내 표정을 살폈다. 어느 날은요. 차고 불이 꺼졌는데도 마당에서 한참 서 계시더라고. 비 오는 날이었어. 그날 이후로 아버지 표정이 조금 달라졌지. 깊어졌다고 해야 하나. 은자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발목을 스쳤다. 나는 무심코 차고 쪽을 다시 보았다. 검은 잎처럼 벌어진 틈이 어둠을 더 깊게 만들었다. 밤은 길었다. 벽시계가 2번, 3번 시간을 칠 때마다 잠에서 깼다. 백두는 마당의 어느 지점에서 자꾸 몸을 일으켰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새벽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다. 차고 문에 손을 대고 싶었지만 내 손은 방문 손잡이에서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순간 귓가에 닿았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집의 호흡을 먼저 되찾자. 내일 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밤이 아닌 낮에 차고 문을 열어야겠다. 비밀은 어둠 속에서 자라지만 확인은 빛 아래에서 해야 한다. 아침이 밝고 마을의 소리가 돌아왔다. 어시장 트럭이 멀리서 경적을 울렸고 농협 스피커에서 흐릿한 안내 방송이 들렸다. 마당의 잡초에 묻은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대문 앞부터 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가볍게 일었다. 빗자루 끝이 마른 돌에 긁힐 때마다 마음속 응어리도 아주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 치우고 나서 차고 앞에 섰을 때 백두가 내 옆으로 와 섰다. 그 녀석은 코를 킁킁대며 바닥을 몇 번 더듬었다. 알았어. 오늘 보자. 나는 차고 문이 삭은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미끄러웠다. 거친 숨을 한번 몰아쉬고 문을 반뼘 더 밀었다. 오래된 경첩이 낮고 길게 울었다. 그 순간 뒤쪽 골목에서 구두가 빠르게 길을 찍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양복 상의를 팔에 걸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낯선 얼굴이었다. 젖은 머리에 얇은 안경테, 손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여기 윤동수 씨 댁 맞습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예. 그런데요. 그는 허리를 굽혀 숨을 고르고는 봉투를 내밀었다. 도시 쪽 법무사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급히 전할 게 있어요. 봉투 겉면에는 개봉엄금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 손끝이 봉투 가장자리를 천천히 더듬었다. 종이의 결이 생각보다 두꺼웠다. 백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가 내 망설임과 겹쳤다. 지금 열어보시죠. 낯선 남자의 말에 문득 등줄기에 식은땀이 번졌다. 나는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아니요. 지금은 집 안에서.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차고 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 내 쪽을 향해 어두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틈 사이로
곰팡내와 함께 낯익은 금속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스며 나왔다. 마치 오래전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낯선 남자가 건넨 서류 봉투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종이 뭉치일 텐데 내 손에는 돌덩이처럼 눌렸다. 나는 서둘러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툇마루에 앉아 봉투를 뜯자 첫 장에는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찍혀 있었다. 봉투 속에서 두툼한 장부와 몇 장의 복사본이 나왔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이건 그때 작성해두신 메모와 장부의 일부예요. 낯선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장부는 오래된 장터 노트처럼 보였다. 낡은 표지에는 거래 내역이라는 글씨가 삐뚤게 쓰여 있었고 안에는 날짜와 이름,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양수, 미상환, 윤상도, 변제 완료, 윤명호, 대납 같은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뭡니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남긴 빚과 채권 기록입니다. 일부는 공식 장부에 남지 않은 사적 거래로 보이고요. 저희도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유 원장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장부를 훑던 내 눈이 한 줄에서 멈췄다. 막내모, 별도 처리차고 안보관.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장부를 부여잡은 채 손끝이 떨렸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들이 공식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상당 부분은 이 장부와 대조했을 때 불투명합니다. 채무와 채권 관계가 얽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이장이 서 있었다. 박만수 이장, 마을에서 30년 넘게 이장을 맡아온 사람. 작은 체구의 날카로운 눈매, 항상 중절모를 쓰고 다니던 그는 특유의 강한 억양으로 말했다. 동수야, 잠깐 나와보지. 나는 장부를 덮고 마당으로 나갔다. 이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살폈다. 도시에 있는 형들이 너한테 뭐라 하지 않드나? 아직은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장부를 내밀자 이장은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 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셨대요. 이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툭 내뱉듯 말했다. 그거 오래 끌면 너만 힘들어진다. 형들이랑 법으로 붙을 생각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을 게 없다. 왜요? 제 권리라면 지켜야죠. 세상 일이 권리만으로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냐? 너희 형들 그냥 돈 많은 사람 아니야. 뒤에 연줄도 있고 마을에도 손 뻗은 데 많다. 너 혼자 상대할 일 아니야. 이장의 말이 끝나자 백두가 차고 쪽에서 크게 짖었다. 차고 문이 바람에 밀려 조금 더 벌어지며 안쪽에 어둠이 드러났다. 나는 순간적으로 장부의 문장을 떠올렸다. 막내모, 별도 처리차고 안보관. 이장의 눈빛이 따라와 내 시선과 겹쳤다. 너도 눈치챘지? 내 아버지가 왜 그 차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니, 아는 게 있어도 말 못할 일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장님, 저한테까지 숨기실 필요는 없잖아요. 숨기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짙었다. 이장이 돌아서자 빗방울 몇 개가 다시 땅에 떨어졌다. 흐린 하늘은 아직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손가락이 막내 몫이라는 글자 위를 천천히 스쳤다. 아버지는 왜 그것을 집 안이 아닌 차고에 남겨둔 걸까? 그리고 왜 이장은
그토록 말을 아끼는 걸까? 백두는 여전히 차고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녀석의 눈동자가 희미한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시선은 분명히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지금 들어가라. 아니면 늦는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결심했다. 내일 낮이 밝으면 반드시 그 차고를 열겠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닭이 울기도 전 나는 이미 마당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열쇠꾸러미가 들려 있었지만 차고 문은 굳이 자물쇠가 없어도 반쯤 열린 상태였다. 밤새 백두가 그 앞에서 서성이던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졌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냄새가 있었다. 녹슨 쇠와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종이가 눅눅하게 썩어가는 듯한 곰팡내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고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먼지가 한꺼번에 풀리며 코끝을 찔렀다. 손전등을 켜자 그 안에는 고철 더미처럼 주저앉은 화물차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운전석 문을 열자 가죽 시트가 갈라지며 푸석한 소리가 났다. 계기판은 이미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핸들은 끈적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좌석 밑을 더듬었다. 그곳에서 금속이 걸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힘껏 들어 올리자 숨겨진 작은 철판이 드러났다. 안쪽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다. 먼지가 폭죽처럼 흩날렸다. 상자의 표면에는 흠집이 가득했고 자물쇠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다. 힘을 주어 뚜껑을 열자 안에서 종이 뭉치와 편지 몇 장이 나타났다. 편지 첫머리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다. 막내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내게 남긴 집과 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그러나 내 진짜 몫은 여기 있다. 다만 조심해라. 이 서류가 빛을 보이면 너를 막으려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편지 밑에는 토지 소유권 증서와 몇 장의 계약서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 소유권의 이름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유언장에는 그런 기록이 반영되지 않았다. 백두가 갑자기 크게 짖었다. 나는 흠칫 놀라 상자를 끌어안았다. 차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서둘러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자 골목 끝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중절모를 눌러쓴 채 담배를 피우며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동수 씨. 낮고 쉰 목소리가 울렸다. 밤중에 무슨 보물을 찾으셨나? 낯선 얼굴, 그러나 어쩐지 마을과 동떨어지지 않은 차림. 나는 답을 하지 못한 채 상자를 뒤로 감췄다.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남기셨다면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저와 얘기하시죠.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다. 백두가 날카롭게 으르렁거렸다. 낯선 사내는 피식 웃더니 담배를 땅에 비벼 끄고는 천천히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담뱃재 냄새와 싸늘한 긴장감뿐이었다. 집 안으로 돌아온 나는 상자를 다시 열어 서류를 살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박 이장도 모른다. 믿지 마라. 짧은 문장, 하지만 충격적이었다. 전날 밤 박만수 이장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정말로 모르는 걸까? 아니면 숨기는 걸까? 나는 편지를 꼭 쥐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겠다.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간단했다. 형. 나는 한 박자 늦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어디냐? 집? 집 말고, 그 고물창고 같은 데 말고. 그게 내 집이야. 아버지가 남기신.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둔 장부 표지가 바람결에 살짝 들렸다 놓였다. 내려간 김에 이장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린다. 동수야, 요즘 이상한 소문 돈다. 소문? 내가 차고에서 뭔가 꺼내왔다는 소문. 그게 뭔지 굳이 내가 물을 필요 있을까? 형은 왜 항상 먼저 알고 있을까? 알아야 할 입장이라서. 동생이 괜한 짓 하다가 집안 체면을 깎아내리면 형이 막아야 하잖아. 체면은 이미 장례식장에서 충분히 깎아내렸지. 내가 깎을 몫은 없다고 본다. 한동안 침묵. 형은 늘 화를 내기 전 숨을 모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찌를 말을 고른다. 동수야, 우리끼리 좋게 정리하자. 내가 갖고 있는 거 나한테 보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너한테도 조금 챙겨주마. 너한테 필요 없는 짐이야.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그걸 왜 묻니? 내가 가진 게 뭔지부터 말해야지. 형. 나는 천천히 발음을 눌렀다. 아버지는 나한테 남긴 게 있었어. 그걸 내가 확인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묻겠다. 왜, 누가, 어디서 바꿨지?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순간 사라졌다. 이어지는 건 낮고 마른 웃음이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내일 오후 시내 커피숍.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마당에 나가니 백두가 그늘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긴장에 젖어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털의 감촉이 오늘만 유난히 차갑다. 집 뒤편 논두렁을 따라 바람이 흐르고 마을 확성기에서 느닷없이 민방위 훈련 안내가 나왔다 사라졌다. 평범하고 소소한 방송인데 오늘은 귀를 세운다. 모든 작은 소리들이 무언가의 징조처럼 느껴졌다. 시장날이었다. 장터에는 장터만의 냄새가 있다. 튀김기름, 젖은 박스, 물에 적신 파의 초록, 노란 메밀전, 수박 칼질, 낡은 계산기의 딩 소리. 사람들 사이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길들이 한꺼풀씩 나를 스친다. 저 집 막내 있잖아. 차고서 뭐가 나왔다던데. 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멘도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나는 생선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 검은 비닐봉투를 든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등 뒤로 손을 돌렸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숨기는 사람처럼. 문득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있어 돌아보니 중학교 동창 상진이었다. 넓은 모자 아래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야, 동수. 너 맞지? 오랜만이다. 소문 돌더라. 상진은 웃는 입술과 달리 눈매가 매서웠다. 형들이랑 붙는다며. 붙을지 붙게 될지 아직 모르지. 너 혼자면 힘들다. 상도 형 무서운 사람인 거 알잖아. 명호 형도 사람 좋지만 막판에 꼭 약한 쪽 안 든다. 알아. 근데 너 작년에 도시 내려왔을 때 아버지 병원비 누가 냈는지 알아? 형들이 냈겠지. 절반만.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가 현금으로 닦아줬다더라. 누군가? 상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마을에서 오래 사는 사람. 근데 다들 이름을 입에 올리길 꺼려해.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수박 껍질이 발밑에서 미끄럽게 밟혔다. 누군가?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 은자? 아니면 이장? 아니면 아까 골목에서 본 낯선 사내의 뒷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모퉁이에서 이장을 마주쳤다. 그는 신문을 팔에 끼고 있었다. 시장 다녀오나? 예. 사람 말이란 게 말이지. 시작은 작은데 끝은 덩치가 커진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그 끝에 뭐가 붙을지 모른다. 저보고 멈추라 하시는 겁니까? 멈추란 말은 안 했다.
이장은 짧게 웃었다. 대신 조심하란 말은 하지. 마을은 물그림자 같은 곳이다. 내가 발을 세차게 구르면 내 얼굴부터 일그러져 보인다. 그는 말끝에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차고였다. 낮인데도 어둠이 고여있는 듯한 그곳. 아버지 살아생전 새벽마다 차고에 불 켜진 거 나도 봤다. 내가 알아내고 싶다면 알아내라.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저녁 무렵 큰형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카페 주소와 시간. 눈에 익은 도로였다. 도심 사거리 대각선, 유리벽이 반짝이는 곳. 갈등은 종종 반짝이는 장소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리와 금속은 사람의 얼굴을 거짓없이 반사한다. 거짓말은 안쪽에서 시작되지만 들키는 건 바깥에서다. 나는 가방에 장부와 편지를 넣었다. 봉투는 옷 안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백두는 출발하려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눈으로 물었다. 언제 오나? 금방. 나는 말했지만 금방일 수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나가 카페 앞에 섰을 때 형은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양복 재킷을 의자에 걸쳐두고 손목 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그 옆에는 둘째가 있었다. 둘은 나를 보자 거의 동시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서로 다른 의미를 띠었다. 큰형의 미소는 어른의 표정이었고 둘째의 미소는 동생을 달래는 표정이었다. 앉아. 큰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커피 뭐 마실래? 물. 여전하네. 큰형이 종업원을 불러 물을 시킨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괜한 소문이 돈다. 내가 차고에서 뭘 꺼냈다지. 소문이 빠르네.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땐 빠르게 만들어야지. 큰형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3번 두드렸다. 그거 나한테 줘. 왜? 내가 들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누가 위험한데? 세상. 큰형은 짧게 웃고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가족. 가족이 위험을 만들면 가족이 아니지. 말을 그렇게 하지 마. 아버지는 너를 지키고 싶으셨다. 그래서 너한테 별걸 안 주신 거다. 집과 차, 거기까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내 몫은 따로 있다고 하셨어. 아버지는 말로 많은 걸 남겼지. 큰형이 컵받침을 돌렸다. 하지만 말은 기록이 아니야. 법은 기록만 본다. 그럼 아버지가 기록한 장부는? 내가 가방을 열자 둘째가 급히 손을 들었다. 동수야, 여기서 그럴 필요 없어.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사람들 많잖아. 맞아. 큰형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내가 뭘 꺼내 보이든 그건 너한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세상은 늘 반대로 흘러가거든. 큰형이 미소를 거두고 자세를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우리 집에서 저녁 뒤따라오던 낮은 명령어 같았다. 다시 묻는다. 나한테 줘. 내가 정리해 줄게. 내가 상처받지 않게. 형, 정리는 이미 했잖아. 장례식장에서. 한순간 공기가 굳었다. 둘째가 당황해 눈을 내리깔았다. 큰형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내가 끝까지 가겠다면 나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길 거야. 법, 세금, 소문, 그리고 그가 말을 흐리자 나는 먼저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과거. 큰형의 인매가 일그러졌다. 둘째가 손등으로 입술을 문지르며 낮게 말했다. 동수야, 괜히 캘 필요 없는 것도 있어. 누가 판단해? 형? 아버지가. 큰형이 말했다. 아버지는 너한테 보지 말라고 한 것들도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차고의 어둠이 다시 펼쳐졌다. 편지의 마지막 줄. 너를 막으려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형의 자들도의 첫머리 글자가 눈앞에서 형체를 얻어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컵에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 생각할 시간 좀 줘. 시간은 너한테 불리해. 그래도 달라고. 큰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이틀, 이틀 반. 우리는 이상한 흥정을 마치듯 눈을 맞췄다. 계산대 앞에서 나는 뒤를 돌아봤다. 큰형이 휴대전화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보였다. 둘째는 창밖만 보았다. 유리 너머 길 위에 그날 시장에서 본 상진의 가벼운 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우연 같았고 일부러 같았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몸을 숨겼다. 발자국 소리, 아주 얕고 빠른 호흡. 나는 일부러 가만히 서서 등을 돌린 채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신용을 했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봤다. 검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모퉁이로 사라졌다. 그가 남긴 건 담배꽁초 하나와 눅눅한 신문지 조각. 신문지에는 개정위원장 공증 절차 간소화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다. 누군가가 읽다 구겼다가 버린 흔적이었다. 나는 그 조각을 주워들었다. 종이의 모서리에 수기로 적힌 작은 글씨가 있었다. 산자락 오시. 산자락은 마을 뒤 오래된 묘역으로 이어지는 길의 입구를 뜻했다. 오해일 수 있었다. 동시에 초대일 수 있었다. 집에 들어서니 은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툇마루에 놓인 바구니 안에는 부침개와 오이 무침이 있었다. 카페 갔다 왔지. 어떻게 아세요? 사람 사는 데는 귀가 많다. 은자가 미소를 접더니 낮게 물었다. 큰형이 뭐라 하디? 나더러 준 걸 내놓으래요. 대신 조금 챙겨주겠대요. 조금의 크기는 늘 준 사람의 마음이지. 받은 사람의 몫은 아니고. 은자는 말끝을 흐리더니 한참 만에 결심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동수 씨, 오래전 얘기를 하나 해줄까? 언제든지. 너무 길면 밤샐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밤을 좀 새도 돼요. 그때 마당에서 백두가 짧게 2번 짖고 멈췄다. 알리는 소리, 낯선 인기척의 그림자. 나는 현관으로 나가 골목을 살폈다. 어둠은 얇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다만 차고 문이 아주 조금 더 벌어진 것만 같았다. 아까보다 반뼘 더. 바람 탓인지 아니면 누군가 손을 대었는지.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 작은 금속 소리가 오늘따라 서늘했다. 은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끓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녀가 찻잔을 놓으며 말했다. 동수 씨, 세상에는 남겨진 말과 지워진 말 2가지가 있다. 남겨진 말은 종이에 남고 지워진 말은 사람의 몸에 남는다. 아버지의 말은 둘 다였지. 너한테 내 몫은 따로 있다고 말할 때 그분 눈동자에 지워진 말이 같이 비쳤어. 지워진 말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기는 다음에. 오늘은 하나만 묻자. 차고 열었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들었다. 은자는 내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대답을 읽어냈다. 그럼 다음부터는 혼자 가지 마. 이 마을엔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 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몸이 바위처럼 가라앉았다. 그러나 잠은 옅고 얕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계에서 산자락의 길이 보였다. 옷이 새벽의 옷이인지 해질녘의 옷이인지 메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생전에 걸어 다니던 그 길 위에 이제 내가 서 있어야 할 차례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내가 문을 열기 전부터 누군가는 이미 내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메모에 적힌 산자락 오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각은 해질녘일 수도 새벽일 수도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백두와 함께 산길로 향했다. 마을 뒤편 숲은 이미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잦아들며 어둠을 준비했다. 발밑에 흙은 낮 동안의 햇살을 잃고 축축해졌다. 산자락 입구에는 작은 비석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오래된 묘역의 경계였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정각. 바람이 한번 불더니 나뭇잎 사이로 낮은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다. 왔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몸을 돌리자 낮에 골목에서 본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여전히 중절모를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당신 누구요? 아버지의 친구였다. 아버지 친구가 왜 이제야 나타나? 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는 가방을 열어 얇은 노트를 꺼냈다. 바렌 표지에는 차고 작업일지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적은 듯한 글씨로 화물차를 고친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전혀 차량 정비와 관련 없는 문장들이 끼어 있었다. 동수목, 차고의 보관, 상도와 명호는 모르게, 박 이장, 신뢰 불가. 나는 노트를 움켜쥐었다. 사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형들은 이미 움직였다. 장부와 편지를 빼앗으려 할 거다. 이 마을은 내 편이 많지 않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내 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그 순간 숲길 아래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늦었군. 누가 온다. 뛰어. 백두가 날카롭게 짖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산길을 달렸다. 뒤에서 굵은 발자국 소리가 바짝 쫓아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돌을 차는 소리,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짧은 욕설이 섞여 흘러왔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백두가 앞장서 길을 안내하듯 달렸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갑자기 옆구리에서 강한 힘이 날 밀쳤다. 나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몸이 흙과 돌에 부딪히며 따끔거렸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자 검은 야구모자를 쓴 사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놔라. 그의 눈은 피로 물든 듯 번들거렸다. 손에는 둔탁한 금속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백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사내는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백두는 재빠르게 피하며 그의 바지자락을 물었다. 짧은 비명이 울렸다. 나는 그 틈을 타 몸을 일으켜 달렸다. 숲길은 미끄러웠지만 본능이 나를 끌었다. 겨우 집 근처 논두렁으로 빠져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쫓아오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파이프가 바위에 부딪히는 금소금이 메아리 쳤다. 집으로 돌아오자 은자가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과 손의 상처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열었구나. 알고 계셨죠? 은자는 대답 대신 상처에 약을 발랐다.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아버지가 차고에 드나들던 이유, 나도 일부만 들었어. 다 말하면 내가 버티지 못할까 두려워. 이젠 다 말해주세요. 저 도망 안 갑니다. 은자는 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아. 하지만 내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가진 게 재산인지 짐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거다. 그녀는 오래 숨겨왔던 듯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와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은자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이미 오래된 기억 속을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동수 씨,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 사실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지. 장사꾼으로만 알았겠지만 그 전에 다른 삶이 있었어. 그걸 아는 사람은 드물어. 나는 숨을 죽였다. 다른 삶이라니요?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셨다. 회계 쪽 일을 오래 맡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졌어. 그때 그분 손에 들린 게 장부였다고 하더라. 마을로 내려오기 전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나는 경악했다.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다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왜 숨기셨을까요? 아마도 그 장부 때문일 거다. 내가 본 기록 말이야. 그건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을 담은 증거일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가 끝내 차고에서 손을 떼지 못한 거지. 은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실은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술 한 잔 기울일 때마다 말했어. 막내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한다. 하지만 말은 못하겠다. 하고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내 얼굴을 보니 알겠다. 그분이 지키려 했던 게 진짜 있었던 거야. 나는 편지를 떠올렸다. 너를 막으려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럼 지금 나타난 사람들 골목의 그 남자, 산자락의 추격자. 다 그 장부 때문이라는 겁니까?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리고 너희 형들도 아마 알 거다. 아버지가 생전에 건드렸던 사람 중엔 권력자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다시 나타난 걸지도 몰라.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형들이 단순히 재산을 탐한 게 아니라 더 큰 뭔가를 감추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뼛속 깊이 들어왔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백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은자는 창가로 다가가 살폈다. 동수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누가 들을지 몰라. 아직 다 말 안 하셨잖아요. 내일 낮에 마을 우물가로 나오시오. 거긴 오래된 자리라 사람들이 가까이 잘 오지 않아. 그때 나머지를 말해주마.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은자는 대문을 나서며 낮게 속삭였다. 조심해라. 내 아버지를 노렸던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그녀가 떠난 뒤 방 안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상자를 다시 열어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문득 한 장의 문서 뒷면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정태수. 필체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정태수 미상환, 위험이라는 메모. 정태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뻗어왔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불을 껐다. 방 안에 정막이 깔렸다. 백두가 마당 한켠에서 낮게 두세 번 짖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담장 위에서 발을 옮겼다는 신호 같았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머릿속에는 은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내 아버지를 노렸던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다음 날 해가 머리 위로 기울 무렵 나는 우물가로 향했다. 마을 한가운데 있지만 요즘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곳. 펌프가 고장나고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우물을 잊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돌벽 사이로 이끼가 번져 있었고 물은 검푸른 깊이로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자 우물 위에 낡은 지붕이 삐걱거렸다. 은자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우물가 돌 위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얇은 천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자기를 내밀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던 거다. 왜 이제야 주십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겠지. 나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낯선 남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다. 양복 차림, 옛날 은행 간부처럼 보였다. 가운데 한 사람, 강렬한 눈빛을 가진 사내가 있었다. 뒷면에는 정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젯밤 서류에서 본 그 이름. 정태수 누구죠? 은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아버지가 서울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다. 은행에 다니던 시절 큰 돈을 움직였던 사람이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 아버지는 그와 함께 일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버리고 내려왔다.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쫓기듯 살았지.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정태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아마도. 내 형들도 모른 척하지만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은자의 말이 끝나자 우물가 너머로 그림자 둘이 나타났다. 큰형 상도와 둘째 명호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형들은 천천히 다가와 우물가에 섰다. 여기 있었구나, 동수야. 큰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형들이 여긴 왜? 너를 찾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 잘 됐다. 이장한테 들었는데 너한테 뭔가 건네준 사람이 있다더라. 뭘 받았니? 둘째가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동수야,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지. 내가 혼자 짊어지기엔 무거워. 나는 피식 웃었다. 아버지는 왜 나한테만 맡기셨을까? 이유가 있겠지. 형들은 그걸 모른 척한 거고. 큰형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는 우리한테도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위험하다.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 정리? 빼앗겠다는 거지. 동수야. 둘째가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가족이야. 가족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그저 내가 가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 돼. 우리 셋이 같이 지킬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 몫이다. 아버지가 직접 내 이름을 쓰셨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태수라는 이름도 남기셨다. 형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특히 큰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지? 아버지가 남기셨어.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이름. 멍청한 놈. 큰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입에 올리는 순간 위험해진다. 내가 뭘 열었는지 알아? 그 이름 하나가 너를 삼킬 수도 있어. 은자가 나섰다. 이 아이는 알아야 합니다. 숨기는 게 보호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야 지킬 수 있죠. 큰형은 은자를 노려봤다. 여태껏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들어? 당신은 그냥 이웃일 뿐이잖아. 이웃 이상이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믿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은자의 손에 들린 사진을 꽉 쥐었다. 큰형은 이내 표정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하지만 동수야, 내가 뭘 가지고 있든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짐이야.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들은 돌아섰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은자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내 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게 내 편이라는 뜻은 아니지. 우물 깊은 곳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맑은 울림이 퍼졌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다. 마치 우물 아래에서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몸서리를 쳤다. 밤이 깊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사라졌다. 산자락에서 내려온 바람은 차가웠고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달그락거리며 불안을 흔들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은 장부와 사진들을 차례로 펼쳐놓았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속에서 가장 무겁게 나를 압도한 건 바로 정태수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를 다시 읽었다. 정태수 미상환 위험. 세 글자, 짧은 메모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절망이 녹아 있었다. 아버지가 은행을 버리고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백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창밖으로 인기척이 스쳤다. 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귀를 세웠다. 발자국 소리가 담장을 타고 돌았다. 누군가 집을 돌며 나를 살피고 있었다. 창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는 두 사람이었다. 잠시 후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내일 산 아래 공터. 늦지 말고 나와라. 익숙한 목소리였다. 시장에서 만났던 동창 상진. 그는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걸까? 다음 날 나는 공터로 향했다. 거기에는 상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동수야, 내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알고 있냐? 아버지가 남긴 걸 확인하려는 것뿐이야. 그 남긴 게 그냥 땅 문서 몇 장이라고 생각해? 정태수 이름까지 나왔다면서?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해? 소문은 이미 돌고 있어. 형들뿐만 아니라 마을 바깥에서도. 너 지금 생각보다 위험한 판에 발을 디딘 거야. 상진은 담배를 땅에 비비며 말을 이었다. 정태수는 그냥 은행원 출신이 아니야. 정치권, 기업 다 얽혀 있었던 사람이지. 이미 죽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살아있다면 넌 그 사람의 과거를 건드린 셈이야. 그럼 가만히 두겠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짐, 그것이 이제 내 어깨 위로 옮겨진 것이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 앞에서는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이장이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 윤씨 막내가 아버지 유산 때문에 형들과 싸운다더라. 이런 일은 밖으로 번지면 마을 체면이 깎인다. 다들 입단속을 해라.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다.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저 집은 원래부터 일이 많았지. 아버지가 깨끗한 분은 아니었다더라. 막내가 욕심부린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자가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이장 말 듣지 마. 저 사람 아버지랑 예전부터 얽혀 있었어. 무언가 알고 있으면서도 늘 숨겼지. 그럼 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진실을 드러내면 그 자리가 흔들릴 테니까. 회관 앞을 떠나려는 순간 큰형이 나타났다. 그는 회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봤지? 마을 사람들이 다 널 어떻게 보는지. 나는 형을 노려봤다. 형이 퍼뜨린 거지.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내가 차고에서 뭘 꺼냈다는 것도, 내가 정태수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것도. 형, 왜 그렇게까지?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넌 그걸 망치고 있어. 그 이름을 계속 입에 담는 순간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 나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아버지는 나한테 진실을 맡기셨어. 형들은 숨기려 했지만 난 끝까지 밝힐 거야. 큰형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졌다. 그럼 내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겠다. 그가 돌아서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나를 찔렀다.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은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또 하나의 물건이야.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어. 하지만 조심해. 들으면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섞인 소리 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수야, 이걸 듣는다면 내가 이미 차고를 열었겠지. 정태수를 조심해라. 그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형들을 믿지 마라. 순간 숨이 막혔다. 형들을 믿지 말라는 말. 그것은 내가 두려워하던 의심을 확정하는 말이었다. 녹음기의 잡음은 방안을 휘감았다. 테이프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전보다 더 낮고 굵게 들렸다. 동수야, 내가 남긴 유언은 바뀌었다. 그 뒤에는 정태수가 있다. 그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형들, 그들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내 몫을 꼭 찾아라. 하지만 조심해라.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다. 짧은 정적 뒤에 다시 잡음이 이어졌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형들까지. 아버지의 말은 분명했다. 형들은 단순히 재산을 독차지한 게 아니라 정태수와 연결된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큰형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마당에 서서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있었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스쳤다. 동수야, 안에 좀 들어가자. 나는 문간을 막아서며 대답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안으로 들이지 않겠습니다. 큰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많이 변했구나. 옛날엔 뭐든 우리가 정하면 따랐잖아. 근데 이젠 담을 싸네. 형들이 만든 담이에요. 난 그저 그 안에 갇혀 살았을 뿐이고. 큰형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가진 것 우리도 안다. 녹음기, 사진, 장부. 다 아버지가 남긴 거지. 하지만 그걸 내가 들고 있으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죽는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정태수. 그 사람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약점을 쥐고 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들이 정태수와 큰형은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다. 그때 둘째가 나타났다. 그는 숨을 고르며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이러다 마을 사람들 다 알게 되겠어. 제발 목소리 좀 낮춰. 명호야, 내가 말해봐. 형들이 정태수와 어떤 관계야? 둘째는 눈을 피했다. 우린 그냥 끌려간 거야.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 그림자는 남아 있었어. 큰형은 집을 지키려 했고 나는 사업을 유지하려 했어. 그 과정에서 정태수와 엮인 거야. 나는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는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며 차고 속에 모든 걸 감췄던 것이다. 그런데 형들은 그 무게를 나눠 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얽히고 말았다. 그래서 너희는 유언장을 바꿨구나. 내 말에 큰형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인정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태수가 시켰다. 내 이름은 지워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끝난다고. 그래서 날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다. 지킨 거다. 거짓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믿으셨다. 근데 형들은 날 팔아넘겼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큰형이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다. 동수야,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아버지와 얼마나 시간을 보냈다고. 우린 그분 옆에서 평생을 버텼어. 넌 그냥 막내였어. 아무 책임도 없었고. 나는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책임이 없었다면 왜 아버지가 내게 이걸 남기셨을까? 왜 형들에겐 말하지 않고 나한테만 맡기셨을까?
큰형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를 방패로 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정태수가 내 이름을 모르면 너만은 안전할 테니까. 아니,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날 믿으셨어. 둘째가 다급히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형제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싶은 거야? 그는 내 쪽을 바라봤다. 동수야, 내가 가진 걸 우리한테 줘. 그래야만 정태수와도 협상할 수 있어. 협상? 그 사람과 형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형들의 목소리가 밖에서 계속 들려왔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방 안에서 나는 다시 녹음기를 틀었다. 이번엔 테이프의 다른 부분에서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수야, 만약 내 형들이 널 압박한다면 산자락 묘역으로 가라. 거기 내 비밀이 있다. 그리고 은자를 믿어라. 그녀는 끝까지 내 편일 것이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이미 형들이 나를 압박할 걸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자를 지목했다. 은자, 그녀가 왜 아버지의 신뢰를 받았던 걸까? 나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밖으로 나갔다. 형들은 이미 떠나 있었다. 대신 마을 아이 둘이 멀찍이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저기, 저 사람 형들이랑 싸운 막내래. 정태수 얘기도 했다던데. 그 이름이 아이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고 있었다. 공포가 마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녹음기의 마지막 음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산자락 묘역으로 가라. 거기에 내 비밀이 있다. 그리고 은자를 믿어라. 나는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큰형과 둘째가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몰랐고 낯선 사내의 그림자도 집 주변을 배회했다. 백두는 밤마다 차고와 담장을 오가며 경계했고 은자는 그때마다 김치찌개나 죽을 가져와 내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굳은 결심이 섞여 있었다. 동수 씨, 아버지가 왜 나를 믿었는지 궁금하지?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불빛을 낮춘 방에서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시절 내 아버지가 은행에서 도망쳐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들른 집이 우리 집이었어. 그분은 이미 쫓기는 몸이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린 내 딸아이한테만큼은 웃음을 보이더군.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분은 내게 몇 가지 비밀을 맡기며 말했어. 혹시 내가 떠난다면 막내에게 전해달라. 고. 나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게 산자락 묘역과 관련 있습니까? 그래. 거긴 단순한 무덤이 아니야. 내 어머니의 묘와 함께 아버지가 직접 지은 가묘가 있지. 사람들은 그냥 조상 묘라 여겼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게 있어. 그날 밤 나는 가방에 장부와 사진, 녹음기를 챙겼다. 은자는 등잔불을 꺼뜨리며 말했다. 내일 새벽 5시 묘역에서 보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을 걸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바지가랑이를 적셨고 백두는 낮게 숨을 몰아쉬며 앞장을 섰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 은자가 이미 돌비석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삽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여길 자주 찾으셨지. 이유가 있었어. 그녀는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함께 흙을 걷어냈다. 돌무더기를 치우자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는 철로 보강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동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두툼한 봉투, 다른 하나는 낡은 수첩이었다. 봉투 속에는 정태수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기록한 문서와 증거 사진들이 있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고 금액과 날짜가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아버지가 지키려던 진실이었구나.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수첩에는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다. 막내는 늘 작고 약해 보였지만 가장 오래 버틸 거라 믿는다. 형들은 이미 세상과 타협했다. 하지만 동수만은 다르다. 정태수가 살아있는 한 이 비밀은 독이 된다. 그러나 언젠가 이 나라가 달라질 날이 오면 이 기록은 약이 될 것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숲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큰형과 둘째가 나타났다. 뒤에는 낯선 사내들이 둘이나 더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동수야, 그걸 내려놔. 큰형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맡기셨는지. 형들은 이미 정태수와 얽혔기 때문이야. 큰형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뭘 안다고? 우린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야. 아버지도 결국은. 아버지는 끝까지 저항하셨어. 그게 당신들과의 차이야. 사내들이 다가왔다. 백두가 날카롭게 짖으며 그들을 막아섰다.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둘째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자가 그의 팔을 밀쳐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동수 씨, 뛰어. 나는 상자를 안고 숲길을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거세게 쫓아왔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다. 안개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며 길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내 몫을 지켜라. 마침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상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경찰들과 함께 나타나 나를 감쌌다. 늦지 않게 불렀어. 이제 끝내자. 형들과 사내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큰형은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봤다. 넌 결국 우리를 무너뜨렸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어. 며칠 뒤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형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정태수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낡은 집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읽었다. 백두는 내 발치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은자는 마당을 쓸며 미소를 지었다. 동수 씨, 이제 어깨가 좀 가벼워졌나?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버려진 집도 고장난 차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용기였어요.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마당에 가득 내려앉았다. 나는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라 한 가족의 갈등과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어떻게 지켜내셨을까요? 이처럼 삶의 비밀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오디오북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